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는 나의 노후인가, 자녀 리스크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보시지만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그 반동으로 뭐 3%, 4% 얘기하지만은 이제 옛날처럼 고성장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조상.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건가?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성장기로 들어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출산율입니다. 이 출산율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0.84명이었는데 이 시기가 계속되면은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이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 이 결핍의 시대, 이거에 맞게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유럽도 이렇게 인구의 고령화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보다 몇 배 속도로 그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지난 20년 넘게 저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이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게 뭐냐?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사는 표정이지요. 오늘 재테크 강좌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반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그런 표정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 성공해가지고요, 서울에 사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이 중앙일간지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저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해가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인의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요,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또 이혼해,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가.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이 어느 자료를 봤더니 서울에만 캥거루가 이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데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 단어거든요. 근데 작년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일본에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을 다 받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가지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요,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예요. 제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 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어,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억대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뭐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여기에 사교육비, 제가요, 재작년에 그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 애들한테 1년에 과외비로만 들어가는 돈이 3,360만 원. 그러면요, 여기에 등록금 내야죠? 책도 사줘야죠? 옷도 사줘야죠? 빵도 사줘야죠? 게임기도 사줘야죠? 그러면 저축은 언제 합니까? 자, 근데요, 문제는 50살, 60살, 70살까지 1억씩 연봉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 지금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거든요.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해요. 그래가지고 재취업을 하면요, 먼저 받던 직장에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재취업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 또 대학 들어가지, 그 다음에 결혼비용 내야지, 그리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가야지. 그래서요, 억대 연봉 받던 애들이 60이 넘어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애들한테 돈을 써가지고, 과외비 쓰고 써가지고, 이게 제대로 학교 나와서 취업을 하면 상관없는데, 재작년에 제가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 제목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들을 과보호하는 부모. 이런 제목이에요.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했대요. 지난 20년 불황으로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요, 금년 3월에 일본의 대학 졸업한 애들, 여기 통계가 새롭게 나와서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3월에 일본 대졸자의 취업률이 96%예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금년 2월에 졸업한 애들의 취업률이 몇 프로냐? 67%. 대졸. 거기에는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안 되는데 밥 좀 잘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일단 취업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58년 개때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3년 다니다가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냉혹한 사회에 견디도록 자식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이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학 시험 잘 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험 봐서 취직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성장기에는요, 점점점 신규 채용이 줄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날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전문성. 둘째, 평판. 인간성이 제대로 되어먹었는가? 여기에 걸리면 끝이에요. 실제로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실제로요, 재작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회사가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 50명이. 한 명 뽑는데 넘쳐. 결국 그중에서 4명을 최종 면접을 올렸는데 스카이 법대 나온 애들 3명, 기타대 1명. 결국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요, 서울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근데요,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요,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로 취직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억대 연봉 받으면 다녔거든요. 나오니까 금방 딴 데 또 데려가더라고요. 걔는 80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변호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자가 1906년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그러니까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요,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잖아요. 일감이 없어가지고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대학 시험에 문과에 제일 그 커트라인 높은 데가 법대잖아요.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지금 비쌀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십계명. 이 기독교 정신에서 만든 십계명이라는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만 해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 그날 치는데 40대 중반에 후반에 명퇴한다고 난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하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 년 직장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리고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요,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한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지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요, 이런 직업관, 이런 뭐랄까, 이 중산층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성직자가 쓴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직선 위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 위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요,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넓은 천지에 막 흩어지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요, 무슨 동창회 향후에 무슨 애 모여가지고 누구는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만 이쁘다고 뭐가 있어 뭐 샀다는 둥,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냥 나는 과외 공부 이거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오직하면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게 남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면 쉬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자가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그 전국에서 유망한 실력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교장 선생님 하셨던 전성은 선생님을 강의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인대요.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돼지 키워서 보낸 분. 이분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네 맘대로 하라고 한대요. 근데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서울에서 온 고관 아들, 박사 아들, 교수 아들, 무슨 그냥 일일이 간섭해서 미친대요. 한번 배운 부모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내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줘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 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더 지어놨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미국에요. 전에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금융교육, 투자교육, 이 경제교육은 영어 수학교육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우리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돈으로 재테크란 말이구나.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는 나라 70~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이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그때는. 근데 이게요. 지난 10몇 년 사이에 20%로 줄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6세.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이 연금, 공적 사적 연금으로 노후생활비 확보해 있는 분은 바로 보십시오. 17%밖에 안 되잖아요. 공무원, 선생님, 군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연금 이거는요. 공적 사적 연금은 1년, 2년 부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대, 40대부터 제일 중요한 게 연금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기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쓰는 수밖에 없고 모아둔 돈 헐어서 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됩니다. 직장인은 입사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거든요. 그러면요. 가정주부도 가입 못하지 않아? 아니에요. 가정주부도요. 이 임의 가입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년만 가입을 하면요. 그러니까 30세에서 60세까지 나중에 월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은 양 없어요. 저도 제 아내 임의 가입을 10년 전에 시켰는데 그걸 조금만 더 일찍 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그다음에 직장인은 퇴직연금. 근데 이 퇴직연금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주는 퇴직연금 말고 IRP라고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자기가 더 부으면은 그 세제 혜택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자영업 하는 분들, 1인 기업,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이미 가입이 가능해요. IRP라는 거를. 그거 가입해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에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는요, 요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게 겁이 나서 요즘 주택연금을 과감하게 들지 못하고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 사태가, 이 조급증 영원히 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층 연금 아니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이 최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재작년에요, 이 일본에서 문구판 책으로 부동산 시세라고 하는 책을 사왔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입을 자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사온 책의 그 부동산은요, 부채할 때 부채예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라는 거예요. 집이 마이너스라고? 거기를 보니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는 데서요, 1년 동안 연재했던 거를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냐? 100살 가까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면요, 이제 그 집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식들이요, 다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물려받으면은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관리비 내야지.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안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팔라고 내놓으니까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떡하냐? 거기다가 500만 원 우리 돈으로 얹어가지고 내놓으니까 그때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면요,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그거요? 제가 이런 말 하면요, 댓글이 올라옵니다. 미친 소리 한다고. 그 글 읽으면 하도 저한테 욕을 해가지고 심장마비 걸려가서 말을 함부로 못 하는데, 저는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때도 이 주택이 영원할 건가? 부동산 불패신화가. 그래서 주택연금도 한 번쯤은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